부자의 최고 고민은 뭘까요? 돈입니다. 빈자는요, 역시 돈이 최고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빈자는 고민의 품질이 다릅니다. 부자는 상속을 고민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물려줄까? 자녀에게 이 돈을 물려줘서 자녀가 나보다 더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이 절세해가지고 상속을 해주려는 그 고민 때문에 탈법을 쓰고 부정도 쓰고 그리고 여러 조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역시 세무사라든가 그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상속에 대한 유언 작성 또는 절세 이것저것을 고민하는데, 빈자들은 상속해 줄 돈은커녕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자녀에게 부채를, 빚도 상속하는 겁니다.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빈자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는 없으니까 작년 2023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하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가구당 약 2,000가구를 잡는다면 가구당 평균은 순자산입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냐? 약 4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구가 2천 정도 될 때 평균을 내면은 4억 3천 정도가 빚을 뺀 순자산입니다. 가구당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4명인데 가구가 3가구나 됩니다. 부부. 그 다음에 아들들이 따로따로 지금 가구로 사는데, 그러면 한 12억이 넘어야 되겠죠. 가구당이니까. 야, 이거 평균이 너무 높아서 평균에 미달된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평균은 부자들이 서울에서는 이를테면 순자산 집만 해도 그냥 10억, 20억 넘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재벌 거부들은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 제일 부자는 아마 몇십 조 안팎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균을 높여서 그렇지 실제 자산은 그보다 낮습니다. 실제 자산은. 그럼 실제 자산은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평균이 부자들에 의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2천만 명이 2,000가구를 이루고 있다면 1,000가구째, 그걸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평균입니다. 이건 평균이고, 그럼 중앙값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순자산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줄을 세보면 훨씬 떨어집니다. 이거 2023년 통계입니다. 약 2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1.78배 정도 평균은 높은 거죠. 부자들이 높여놓으니까. 그런데 줄을 세워서 중앙에 차지하는 사람, 위치하는 사람의 자산을, 순자산을 계산해 보면 2억 3천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가구에 60대가 해당된다면 이걸 가지고 상속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상속 고민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상속은커녕 생활비 걱정을 한다. 그런데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 여기저기서 몇십억 같은 건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몇백억, 몇천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은 줄 알지만, 씀씀이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지만, 부자들 중에는 자랑하는 부자들도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이에서는 뭐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돈 많이 벌었느라고 내가 이 가방을 몇백만 원을 주고 샀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인증을 하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면 중앙값은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은 2억 3천 정도여서 60대라면 70대라면 상속을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럼 뭘 고민하냐? 역시 내가 죽을 때까지 밥벌이를 하다가 내 재산으로 나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 고민은 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들은 정말 상속 고민을 하는데 다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는 유산이야말로 상속이야말로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예. 정문술. 유산은 독이다. 그러면서 기부만 해도 515억을 했다고 나와 있죠. 미래산업이라는 그 반도체 후공정 핸들러, 이렇게 반도체가 불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검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공장을 일으켰는데, 미래산업이라는 이런 산업을 일으킨 정문술이 상속을 해주지 않는 게 약이다. 그리고 유산이야말로 독이다 하는 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기 전라북도, 제가 지금 전주 사는데 전라북도 임실,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임실이 있습니다. 임실하면은 그 오수해가지고 옛날 그 의견, 개, 주인 살린 개, 설화가 전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정문술이, 여기 또 익산에 원광대가 있거든요. 원광대 종교철학과를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또 아주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옛날 중앙정보부가 있죠. 거기에서 기획실 과장까지 한 사람이 신군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거의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그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그 금형이라고 했죠. 뭐 틀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틀 같은 데서 그 뭐 솥을 아니면 기계를 그런 걸 찍어내잖아요. 그 형틀. 그 금형 공장을 하다가 또 1년 만에 망하고,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에 이를테면 그 시운이 맞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야,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나를 키운 거는 누군가, 우리 부모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해서 유산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산을 물려줘야 자녀들이 3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1억만 보태줘도 1억 얻고, 자녀가 1억 보태면 3억이 되니까 얼마나 집 마련이 쉬운가. 그래서 자녀도, 부모도 유산은 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지 아니다. 개천에서는 용은커녕 미꾸라지 살기도 힘들다 하면서 유산을 그렇게 부모도 자녀도 약으로 생각하고, 타인들은 아주 부러워하죠. 이야,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1억은커녕 몇천만 원도, 아니 몇백만 원도 못 받는데, 그러면서 이 타인들은 거부들이 상속을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높이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그런 빈자들의 열망을 반영해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이 가장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산세까지 하면은, 경영권까지 물려주면은 상속세가 무려 60%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자녀한테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손자한테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지분율이 적으니까 이제 그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높은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자녀한테 상속을 해주는 것이 힘이다. 자녀에게 많이 그 물려주고 자녀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 자녀에게 힘이고, 그게 부모의 힘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렇게 사업을 일군 사람 중에도 정문술 같은 사람은 유산이야말로 독이다. 그럼 뭐가 약이냐? 기부. 상속은 독이요, 기부. 사회에 환원한 거. 근데 어디다 기부를 했느냐? 515억을 카이스트, 자기가 나온 원광대도 아니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도 아니요, 카이스트가 자기가 사업을 했던 그 반도체 측면에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여기야말로 과학기술자를 배출하는 산실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515억이나 되는 거액을 기부를 합니다. 이게 그 마지막으로 한 게 14년이니까 10년 전이요. 그 다음에는 2000년 초반에 했거든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1000억, 2000억에 해당되는, 몇천억에 해당될 만한 거액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기여해달라고.
카이스트에다 냈습니다. 이렇게 카이스트나 스카이처럼 좋은 대학에 기부금이 몰립니다. 참 어려운 측면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달 13일에 6월 13일에 향년 86세로 38년에 태어나서 86세를 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공무원 시작해서 사업에서 실패하고 사업 일으켰는데 자녀도 2남 3녀나 또 그 유족이 있는데 배우자도 있는데 자녀까지 포함하면 6명이나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진 않았어요. 유산도 뭐 많이 남기지 않아서 전문 경영인한테 그 경영권은 승계하고 그 다음에 거액을 카이스트에다 기부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는 그 경영에는 전문 경영인이 관여하니까 알아서 하니까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 지분은 이제 적절하게 나눠줬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상속해 주려고 편법을 쓰는 그런 다른 그 경영자들, 다른 창업자들, 그 사람들도 참 사실은 대단하고 그런 창업을 자녀한테 잘 승계해서 그 노하우가 통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사업을 더 번성시켜서 고용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그 또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 나쁠 건 물론 없죠. 그러나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면서 자녀들에게는 그 상속 지분을 줄이고 그리고 상속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이론을 펴는 그것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또 동의했다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말썽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문술과는 상속관이 다르잖아요. 어떻게든 많이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려주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죄책감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 미안함을 갖고 내가 너를 못 도와줘서 네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내가 너를 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출세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죄의식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말은 멋지게 하죠. 뭐 사회에 기부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뭐 사회에 기여한다고 애국한다고 또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죠. 나도 기부해야 되겠다. 돈 벌면 나도 저렇게 정문술처럼 부자라면 그러나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 중에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문술의 그 선행이 기부가 향기롭게 냄새를 풍기는 거죠. 실천은 말보다 만배 억배는 어렵죠. 유언장을 그래서 작성해 놔도 부모가 형제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 학교에 기부했는데도 다시 돌아가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유족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정문술의 그 실천을 우리는 닮아볼 필요가 있죠. 인간의 역량을 뭐가 키우는가? 상속이 독이라면 그러면 뭐가 약인가? 스스로 해봐야 된다. 결핍의식을 가지고 풍부한 자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의 그런 성실, 근면, 도전적인 정신을 물려받아서 즉 물질적 상속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상속, 심리적인 상속 이런 문화적인 상속물을 보이지 않는 상속물을 자기가 구현해서 부모와 닮은 사람이 되는 부모와 유사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정신자세를 계승하는 그런 게 아마 그 자녀에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기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사업을 일으킨 걸 누구보다도 너들이 잘 아니까 그런 태도를 이제 반영해서 따로 사업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부모의 그 사업을 전문 경영인에 맡기고 또 다른 그 뭐랄까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모범이죠. 우리는 빈자라고 해서 이보다 평균 중앙값보다도 적다고 평균보다도 적다고 미리 겁먹고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반감을 갖고 그리고 또 자책을 하면서 나는 빈자로서 실패한 사람이니까 자녀도
가난을 대물림해 주는데 어떻게 잘 살겠느냐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상속해 줄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부자는 이렇게 정문술처럼 부를 공유하는, 자기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해서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산은 독이다 이렇게 말한 정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